안녕하세요. 마음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너무 바쁘게, 너무 서두르며 살고 계신가요? 온종일 일에 치여 허둥대고 맘 편히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 위장은 아우성을 치고 부족한 잠과 수많은 밤샘 작업으로 눈은 늘 흐릿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경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급해 보여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무력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순간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마음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는 무력감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감정이 있습니다. 무력감이란 명확한 의지와 이성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력감이라는 감정이 파도처럼 덮쳐올 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마저도 의미 없게 느껴지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목을 꽉 조여오는 듯한 기분. 대체 이 무력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 10장의 시작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69년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은 깊고 끈적끈적한 진흙탕, 늪지대만을 떠올린다. 그 늪은 나라는 존재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이 나를 끌어당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는 그 진흙 속을 헤맸고 기력은 점점 쇠해갔다. 내 등 뒤에는 그 끝없는 늪의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무력감에 복받쳐 목 놓아 울어본 적 있나요? 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까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그 무력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와 동갑인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랐으니 마치 소꿉친구 같은 사이였죠. 먹을 때도 놀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에 다녀온 어느 날 그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틀거리다 그대로 푹 쓰러져서는 구토를 하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었죠.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질 듯한 울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누군가 놓아둔 독을 먹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나쁜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본 무력감의 맛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서 무력감은 더욱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을 때처럼요. 진심을 다해 대한 사람이 등 뒤에 칼을 꽂는 그 배신감, 그 막막함을 이해하시나요? 그때 어린 소녀였던 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모두에게 해명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선생님들조차 그 친구의 거짓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가 태연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꾸며낸 각본을 그대로 믿으셨죠. 울면서 필사적으로 해명하는 제 모습은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무력감이란 때로는 지독한 고독감을 동반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무력감이 있습니다. 영화 누가 먼저 그를 사랑했는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한편의 영화는 세 어른, 즉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동성 연인, 그리고 그 부부의 아들인 한 아이에게 닥친 눈물겨운 비극을 담고 있었죠. 저는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만년 같은 평범한 삶이야. 영화 속 남편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규범과 편견 앞에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는 삶의 마지막 날들 동안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살 용기를 냅니다. 빛바랜 듯한 영화의 색감, 우울하고 차분한 푸른색과 주황색의 조화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죠. 저는 모든 인물에게서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동성 연인이었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만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사회의 편견을 이기지 못할 때 오는 그 무겁고 깊은 무력감, 그리고 가여운 아내의 무력감도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연인에게 남긴 보험금을 되찾기 위해 고통스럽게 싸웁니다. 이때 흐르는 눈물은 또 다른 형태의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력감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 속 한 아내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비명이 바로 그것이었죠. 과거에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그 차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녀는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잃은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막아섰고 그녀는 그저 소리치고 울부짖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때의 무력감이란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내 손안에 있던 것들이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기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무력감 말입니다. 무력감은 때론 소리가 없기도 합니다. 얼굴에 반을 뒤덮은 검푸른 반점일 수도 있고 불편한 다리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두 눈일 수도 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운명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의 그 막막함. 무력감은 종종 사랑과 함께 찾아옵니다. 한 영화에서 본 장면이 제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을 비는 아들을 위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까지 아들을 업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 없이 할머니와 강가에서 사는 시골 소년이었죠. 매일 아빠와 함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어느 날 아이에게 끔찍한 병이 찾아옵니다. 아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가 자신이 사는 곳과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곧 가게 될 곳은 바로 천국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눈빛에 서린 깊은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아버지. 멀리 떠날 아들을 기다리며 작은 배를 매달아 놓던 고통스럽고 무력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평생 아들을 업었고 채 피워보기 못한 수많은 꿈까지 함께 업고 있었던 겁니다. 무력감은 사랑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랑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화 속 인물은 울지 않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력감은 또한 약함과도 연결됩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힘이나 자원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부모님, 형제, 가족들이 제 어깨에 기대고 싶어 하는데 정작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물밖에 흘려주지 못할 때의 그 기분 말이에요. 몇 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우린 아직 젊고 인생은 기니까 일단 즐기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짐작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에게서 진단서를 받아든 그날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와 수술비는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4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 학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으셨기에 집에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졸업 후 몇 년간 일했지만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고요.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제 늙고 약해지신 부모님께서 기댈 곳은 저 하나뿐인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것이라곤 눈물밖에 없었죠. 때로는 무력감에 아무런 형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저를 덮쳐왔죠. 제 몸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의 무력감.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눈물이 터져나올 때.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지 않은데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섭식장애나 심지어는 자해 충동까지 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때의 그 무력감 말입니다. 왜 무력감은 이토록 큰 고통을 동반하는 걸까요? 무력감을 느낄 때 사람은 힘과 의지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율성과 깊은 관련이 있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질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위협을 느끼고 균형을 잃으며 불안해지죠. 그뿐만 아니라 무력감은 인생의 장애물, 도저히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고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왜 무력할 때 우리는 우는 걸까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우는 행위는 우리에게 약간의 자율성과 통제감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최소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통제력을 갖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자신의 심리적 공간 안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도와주죠. 그런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때로는 너무 무력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요.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패할 때마다 몸이 조금씩 더 깊이 가라앉고 마침내 빛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마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듯이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의 기초가 된 최초의 실험은 1960년대에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븐 마이어라는 두 심리학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약한 전기 자극을 이용해 개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실험 내용이 다소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간단히 말해 반복적인 고통을 겪은 개들은 결국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믿지 않고 탈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굳이 전문적인 실험 예시를 들지 않아도 학습된 무기력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튼튼한 쇠사슬에 묶여 쇠말뚝에 고정되면 수없이 발버둥 쳐봐도 절대 끊어낼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쇠사슬과 말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쇠사슬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죠. 다 자라서 쇠사슬을 가볍게 끊어버릴 힘이 충분해져도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미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배워버렸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은 미래에도 우울증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로 인해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도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미래에도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실패하는 모습을 더 많이 목격할수록 설령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조차도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 심리학적 발견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 인지, 그리고 감정입니다. 동기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반응이나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부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는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현실을 부인하고 결국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마침내 완전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셀리거먼과 동료들이 연구하고 이름 붙인 절망적 우울증, 즉 무기력으로 인한 우울증을 형성하는 지독한 악순환인 거죠. 이런 예시들을 드는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이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다는 걸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저 아기 코끼리나 작은 강아지들처럼 벗어나려고 저항하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실패했던 거죠. 끝없는 부정적인 사건들의 연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수없이 노력해도 자유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으니 결국 서서히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물론 인간의 삶과 심리는 인지과정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단순한 실험 하나로 모두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하죠. 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결론들은 매일같이 부정이라는 족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제가 호아킨 F. 푸스터 박사님에게서 배운 조언 하나가 있는데 아마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무력감을 느낄 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고양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무력감 속에서도 소녀는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고 구하려 할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나 연인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도 그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기꺼이 잡아줄 것입니다. 남들처럼 온전한 몸을 갖지 못했다는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전파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생각에 힘드신가요? 사실 부모님과 자녀들은 당신을 전혀 탓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훗날 부모님께 당신의 눈물만 보여드리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부끄러움만 느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물론 그 깊은 무력감 속에서 당장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결코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어쩌면 길 위에서 낯선 이에게 보낸 당신의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을 선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이를 향한 작은 도움들이 하나하나 모여 당신을 그 깊고 질척이는 늪에서 끌어내줄 단단한 벽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줄 나무뿌리가 되고 길을 찾아줄 지팡이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그러면 지금은 거칠기만 한 길도 점차 평탄해지고 당신의 하루에도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 마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무력감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